3회차 첫 번째 강의. 어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그다음에 시장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탄력성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탄력성 마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탄력성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수요와 공급 다루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당연히 수요 함수로부터 많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었어요. 수요 함수로부터 우리가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건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내생 변수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나머지 것들을 외생 변수라고 놓고 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수요, 정확하게는 수요량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의 수요를 일컬어서 수요량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범위, 전 범위에서의 수요가 그냥 전체적인 수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요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생 변수의 변화까지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 수요인 겁니다. 근데 단언컨대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량,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량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냐면 가격과 수량의 평면에서 얘네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했어요. 즉 가격과 수량의 좌표 평면에서 우하향하게 그려지게 되는 그러한 게 수요 곡선이고, 저것을 말로 표현하면 저 둘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수요와 수요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탄력성에 대해서 어제 잠깐 다뤘었는데, 탄력성 같은 경우는 A의 비탄력성 구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B의 변화율분의 A의 변화율이더라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엡실론 P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얘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제 우리가 점 탄력성과 선 탄력성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구분하기로 했었고, 선 탄력성은 어느 구간의 탄력성이었고요, 점 탄력성은 한 지점의 탄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변화율을 놓고 보고 싶은 개념이기 때문에, 변화율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전체가 어디였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의 구간에서는 일정한 구간에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점 공식을 어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얘의 변화율분의 얘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로 했었고, 얘를 조금만 더 이쁘게 바꿔주자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선탄력성이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의 선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앞에 있는 애는 저 수요 곡선의 역수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점의 좌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 탄력성의 구간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변하는 게 보이시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한 지점에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안 변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0인 지점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현저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궁극적으로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죠. 지금 여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자가 훨씬 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 1보다 작겠죠. 가격 탄력성이.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탄력성이 1인 곡선은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 형태의 꼴을 띄고 있다 그랬었어요. 이것을 이제 수요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K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요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아까 있는 요식처럼 미분해서 역수의 점의 좌표들을 곱해주면 실제로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증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게 1이고요. 결코 이렇게 직선인 수요 곡선이 가격 탄력성이 1이다는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한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죠.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보면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거든요. 가격이 요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이 요만큼 변하기 때문에 요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엔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곡선이 또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요 곡선을 일컬어서 다시 그릴게요. 이러한 수요 곡선을 일컬어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모가 0인데 얘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얘 자체는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수요 곡선이 수평한 상태인 거고요. 이러한 경우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민감하게 변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다고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을 씌우던 절대값을 안 씌우던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씌웠더라면 양수로 계속 답을 내야 될 거고요. 씌우지 않았더라면 음수로 계속 값을 내야 되는 그런 일관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취사 선택하시는데 자신이 정했다라면 그 정해진 값으로 지속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선형 수요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봤었어요. 선형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아니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냐, 가격 탄력성이 1인 거고요.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나의 총 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업의 총 수입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요 양이 궁극적으로 총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이고.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그 재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가격이 10%만큼 변했을 때 10%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10%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수요량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총 수입은 가격을 올려도 가격을 올린 만큼 수요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비율로 수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 수입 자체는 올라가겠죠. 자, 만약에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가격을 내렸어요. 10%만큼 가격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재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적다라는 거고, 즉 10%만큼 줄었을 때 10%보다 적은 비율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수입 자체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위 탄력적인 부분, 단위 탄력적인 그런 재화에서는 얘가 10% 오르면 얘가 10%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얘가 10%만큼 줄어들면 얘가 10%만큼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총 수입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이 10%만큼 오른다고 했을 때 10%만큼 오른다고 했을 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재화를 일컬어서 그 재화가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막 15% 20% 이렇게 뛴 거예요. 수요량이 훨씬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10%만큼 줄어들면 수요량이 10%보다 더 큰 비율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총수입은 탄력적인 재화에서 가격을 올렸을 때는 줄어들 것이고요, 가격을 내렸을 때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어떤 재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야만 나의 총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화가 탄력적인 재화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내려야만 총수입을 늘릴 수가 있어요. 비탄력적인 재화들은 대표적으로 필수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필수품인 재화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재화가 우리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많이 비축해둘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꾸준히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야 돼요. 그런데 사치품 반면에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재화들이 대다수인데, 탄력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제품이 막 필요한 제품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값이 올라간다면 굳이 살 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 변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할인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야만 궁극적으로 할인 행사를 많이 해야만 나의 총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선형 수요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을 어제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형 수요 함수에서는 일단 여기 이렇게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가운데 지점이 있으면 이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탄력성이 1이고요. 이 위쪽 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자, 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했었었냐면, 궁극적으로 탄력성이라는 게 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살펴봅시다. 궁극적으로 요 가운데 지점, 요 가운데 지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요 길이와, 자, 일단은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이 궁극적으로 요 길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지금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고려한다면, 자, 일단은 지금 기울기의 역수죠. 기울기의 역수라면 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자, 일단은 기울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QD가 변한 양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길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의 길이만큼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기울기는 여 길이와 여 길이 간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의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이제 P랑 QD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란색이었고요. 요만큼 양이 될 테니까.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궁극적으로 저 구간들은 직선이고 저 지점이 가운데 지점이라면, 중간점이라면 무조건 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보다 요 위쪽 부분, 요 윗구간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울기는 같은데 지금 얘가 지금 우측에 있는 분수가 궁극적으로 가격이 수요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 윗구간은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이 아래 구간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도출을 했었더라면 이제 우리가 총수입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팔았을 때, 한 재화당 더 많이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은 내려가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더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걸 고려해서 토탈 레비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요 구간에서는 지금 탄력적인 재화인데, 탄력적인 재화에서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궁극적으로 총수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요 지점, 가격 탄력성이 1에 해당하는 저 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단위 탄력적인 구간인데, 단위 탄력적인 때 가격을 내려면 총수입은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비탄력적인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총수입이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파니까 당연히 총수입이 0이겠죠. 예, 이러한 총수입 곡선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좀 어렵겠지만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여기서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데, 한계 수입이라고 함은 궁극적으로 마지널 레비뉴, 토탈 레비뉴에서 Q로 미분을 때린 거고요. 식적으로는 앞에 라운드는 편미분을 할 때의 기호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얘의 의미는 내가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의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생기는 수입의 변화분이 궁극적으로 한계 수입이 됩니다. 한계 수입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토탈 레비뉴, 총수입을 Q로 미분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P는 -A 곱하기 Q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로 우리가 서술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P에 Q를 대입을 합시다. 그럼 토탈 레비뉴는 궁극적으로 -A 곱하기 Q의 2제곱 플러스 B 곱하기 Q가 되거든요. 자, 얘를 Q로 미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2A 곱하기 Q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지금 얘가 수요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토탈 레비뉴 함수인 거고요. 얘가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 함수인데, 지금 수요 함수와 한계 수입 함수의 관계를 잘 보시면 기울기가 2배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다 같고 절편까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수입 곡선 같은 경우 기울기가 정확하게 2배 되는 이러한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이것이 한계 수입 곡선이 되는데, 한계 수입 곡선이 여기서 0을 찍는다, Q 지점에서 0을 찍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Q, 만약에 여기를 Q 틸타라고 한다면 균형량에서는 MR이 0인 거거든요. 즉 내가 이 재화를 팔았을 때 한계적으로 얻는 수입이 0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더 팔아도 수입적으로는 더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나타난 건데, 지금 이 TR 함수를 미분을 한 게 MR이라는 거죠. 자,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더 이상 토탈 레비뉴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MR이 0이라는 거고, 토탈 레비뉴가 거기서 피크를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MR이 0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점을 지나서부터는 총수입이 더 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한계적으로 얻는 수입이 0이니까, 더 얻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지점을 여기서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형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 타격성이 1인 지점에서 MR이 0이 되고 TR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고 거기서 최대값을 찍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이제 좀 어제 시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타격성 부분은 다 마무리를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이제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으면 당연히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의 변화율이 있는데 그것보다 수요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작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그것보다 변화 비율이 작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소득이 10%만큼 늘었어요. 그런데 수요량이 혹은 수요가 10%만큼, 아니 15%만큼 늘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그 재화를 수요하고자 하는 그런 민감도가 훨씬 더 크게 변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치제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 소득이 변화한 것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를 해서 그만큼 비율, 늘어난 증가분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큼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10만원만큼 더 벌었어요. 그게 소득의 변화 비율인 거죠. 지금 10%만큼 더 늘어난 게. 자, 이렇게 늘었을 때 내가 여 10만원에, 원래 여 100만원에서는 20만원만큼만 그 재화에 소비하고 있었는데 여 1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늘었을 때 7만원, 예를 들어서 7만원만큼 그 재화의 소비를 늘렸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소득을 늘렸을 때의 그 재화에 할애하는 돈이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득의 변화 비율보다 수요의 변화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뜻은, 그 말은 그 재화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가 사치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수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재화가 사치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10%만큼 늘었는데 소득이 5%밖에, 수요량이 5%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소득이 10%만큼 늘어나도 그 재화에 대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재화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필수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많이 그 재화에 대해서 할애해서 물건을 구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물건 재화의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계속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필수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득이 10%만큼 늘었는데 수요량이 10%만큼 주는 그런 재화도 있어요. 이런 재화를 일컬어서 열등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번에 어제 이제 수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열등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내 소득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그 재화의 수요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서 그 재화가 열등제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열등제다 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푸드 아니면은 뭘 하면 그러한 재화들은 부유층으로 가면 갈수록 빈민층보다는 훨씬 더 적게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즉 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한 재화가 열등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의 관계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절대값이 있으면 안 되네요. 절대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은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화가 수요의 법칙으로 만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음수가 무조건 나와요. 절대값을 안 씌우게 되면은. 근데 절대값 어차피 다 음수가 나오는 걸 이 경제학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절대적인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절대값이 쉬운 건데 수의 소득 탄력성 혹은 수의 교차 탄력성, 그런 기타 등등의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의 재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재고요, 음의 재화 같은 경우에는 열등재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씌워지면 안 돼요. 이건 오타니까 정장 부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의 교차 탄력성까지 또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수의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A제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B제 수요의 변화율 혹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일컬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제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B제의 수요의 변화율이 증가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A제의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B제의 수요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A제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B제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싸진 셈이죠. 이러한 거를 영어로 relative price, 상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 가격이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A제보다 B제가 싸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제의 수요량이 궁극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일컬어서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A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B제의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라는 것은 A제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A제의 수요를 줄이겠죠. A제의 수요량을 줄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제의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A제와 B제를 같이 함께 사용했을 때 효용이 증가되는 그러한 제화가 보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제의 수요를 줄여들었기 때문에 B제의 수요가 줄어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제화가 보완제고, 이러한 제화들을 교차 탄력성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A제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B제의 수요의 변화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면 보완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떤 가격과 A제 가격과 B제 수요의 변화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독립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 이제 마지막인데 공급 탄력성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공급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그려야겠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S-의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지금 가격의 변화율보다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S2-처럼 가파른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그러한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았어요. 수요 곡선도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요,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같은 경우 재화의 저장 가능성 및 저장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 같은 게 있는데 재화의 저장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공산품의 종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반면에 저장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라는 것은 농산품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근데 농산품 같은 경우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각 팔아서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그래서 가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파니까. 그 재화가 없어져서 정확하게는 그 재화에 이제 손실이 나게 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는 비싸도 팔아야 되고요, 싸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막 찍어 놓고 가격이 쌀 때 안 팔다가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 같은 경우 저장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기간이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동일한데,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 가격에 신경 쓸 수가 없이 그냥 지금 팔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을 결정할 그런 시간이나 혹은 여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비탄력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급 탄력성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탄력성과 점탄력성이 있더라. 선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미드포인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점탄력성은 기울기 역수 곱하기 점의 좌표로 곱해서 우리가 구하더라 라는 거고, 가격 탄력성의 크기,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다, 1보다 큰 경우 탄력적이다, 그렇게 했었고요. 비탄력적인 경우, 그 재화가 비탄력적이다 라는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야 나의 총수입을 늘릴 수 있었고, 그 재화가 탄력적이다 하면 가격을 내려야 총수입을 늘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형 수요 함수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러고 나서 소득 탄력성, 교체 탄력성, 공급 탄력성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용어라든지 구하는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3회차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후생경제학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